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한국 명작 단편 강의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유정의 동백꽃, 두 번째 시간은 현진건의 고향, 세 번째 시간은 이청준의 눈길,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은 김동리의 무녀도를 다뤘습니다. 예고했듯이 그 김동리와 이청준은 이번 한국 명작 단편선 16 중에서 3편이 선정된 작가라서 이 한 편씩을 먼저 소화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질 5강과 6강은 또 1년의 시대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1950년대의 한국 사회상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고, 김승옥의 1964년 겨울은 1960년대 한국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두 소설의 표현 방식은 아주 대조됩니다. 이범선의 오발탄이 아주 사실적, 리얼리스틱하다면 이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은유적, 비유적, 알레고리라는 그 외래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은유적, 비유적이라는 점에서 큰 그 기법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한국 명작 단편 5번째 시간은 이범선의 오발탄입니다. 그동안 제가 매 강 50분씩 하겠다고 곡지를 해놓고 50분의 2배 정도의 시간을 매회 강의에 쏟아 부었는데요. 이 5강과 6강은 가급적이면 50분, 길면 60분, 아주 길어지면 한 61분 정도 되도록 강의를 진행하겠고, 오늘 방청태 패널 황일근 선생님은 아주 기묘한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니까 빠졌고, 다만 진경화 선생님이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술 이 PD역도 하면서 동시에 함께 이 텍스트를 그리고 그 영상 지문을 함께 읽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선 작가는 1920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6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50년대 하면 6.25가 가장 가까운 시간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60년대 하면 그 4.19보다는 5.16이 60년대 한국인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다시피 규제했던 대사건인데, 이 5강과 6강에서 다루게 될 이 오발탄과 서울 1964년 겨울은 각각 6.25 그리고 5.16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제가 보기에는 명작이라기보다는 문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는 6.25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나온 50년대의 일련의 소설들을 전후소설이다 또는 전후문학이다 이러는데, 보통 이 세계 문학에서는 전후문학 하면 2차 세계대전, 또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학을 가리킵니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1950년대 끝자락인 1959년에 현대문학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이범선은 전쟁이 인간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후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안도의 대지주 기독교 가정 출신으로서 이 어린 나이까지 성년이 되기까지는 비교적 유복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이 작가와 가족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고, 그 이전에 들어선 그 북한의 새로운 인민공화국 정권이
이 작가와 작가 가족의 삶에 상당한 그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섰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범선과 이범선 가족이 기독교 가정이고 또 대지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범선 선생은 그 장편 소설을 사실은 10개를 썼는데 거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여 편의 중단편을 남겼는데요. 유달리 이범선의 오발탄만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범선은 이 오발탄, 약간 긴 분량의 단편 소설인데요. 이 오발탄을 발표함으로써 전후에 역량 있는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범선 선생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 그 대학 학과 선배인데요. 이 대학을 마치고 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오발탄을 발표를 했어요. 이분은 1982년 3월 13일, 아까 81년이라고 했는데 82년 3월 13일이 맞을 겁니다. 뇌일혈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3월 13일이면 이제 신학기가 막 시작됐을 때 아니에요. 보통 3월 1일이나 3월 5일에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3월 5일 이 신학기부터 이 한양대학교 이 물리과 대학장으로 내정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 3월 13일 82년 이제 뇌혈로 별세했는데 그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고 나서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 부임하기 전날 쓰러져가지고 2주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자택은 답심리인데 이분이 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80년에 이분이 이제 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과가 있었어요. 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그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국문학과에 작가론을 강의하러 출강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이범선 선생한테 작가론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강의의 내용 중에서 기억되는 바는 없고 그저 그 말년에 기운이 빠져있는 그 작가의 힘없고 그러나 단아한 선비와 같았던 이범선 선생이 기억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시인 박목월 선생 있죠. 시인 박목월 선생은 197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의 그 직책이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목월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그 후임자가 평론가 조연현 선생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동희하고 문단에 그 라이벌 격이었던 평론가 조연현이었는데 조연현 선생도 동국대학교 국문과 출신인데 이제 한양대학 원래 이제 동국대학교 국문과에서 이 교수를 많이 이제 조달한 학교가 또 한양대예요. 조연현 선생이 이제 8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 그 당시에 조연현 선생이 직책이 뭐냐? 한양대학교 물리과대학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세 번째 한양대학교 물리과대학장으로 보임된 이범선 선생님은 부임도 못하고 또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이야기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당시 다 돌았는데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한양대학교 물리과 대학장은 누군가 하고 제가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뜻밖에도 최래옥 민속학자인데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분이 이제 아마 부임했을 당시, 한양대학교 물리대, 이분은 그냥, 안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국문과라는 곳이 그래요. 처음에 40명 들어오면 한 30명 정도가 창작을 하겠다고 그래요. 30명 중에서 한 20명이 이제 시를 쓰겠다. 10명이 이제 소설 쓰겠다. 한두 명이 평론 쓰겠다. 그러고 이제 한 대여섯 명은 이제 국문학이 아니라 국어학을 하겠다 이러는데, 물론 시나 소설을 창작하겠다고 나섰던 학생들은 고학년이 돼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제 4학년쯤 되면 시 쓰겠다 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소설 쓰겠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 그 당시까지는 가장 많은 시인을 배출했던 그 학과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고, 소설가도 뭐 빈번하게 이제 배출을 했는데, 대체로 제가 다녔던 국문과에는 매해 시인 하나가 탄생을 하고 한 3, 4년에 한 번씩 이 소설가 데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80년대 초반 아마 이 최래옥 선생님이 물리과 대학장을 할 때인지 아니면 한양대학교 그냥 교수로 재직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무슨 한국인이라는 요만한 이 작은 잡지 비슷한 교양, 샘터 비슷한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꽁트를 하나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꽁트를 보니까 책이 나왔는데 앞에 필자가 최래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쯤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최래옥 선생님이에요. 중2 때 담임 선생님. 그러더니 저랑 이제 문학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젊어서는 이상에 심취해가지고 현대문학 이 평론을 좀 했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호기롭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국문과 들어갈 때는 이 창작하겠다는 학생이 점점 줄고, 이제 평론을 하겠다, 고전문학을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민속학으로 이렇게 도는 수가 많은데, 아마 중2 때 담임 선생님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민속학자입니다. 한양대학교 물리과 대학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담으로 길게 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범선의 오발탈은 1902년 후인 1961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영화 감독 유현묵이 있었죠. 이 유현묵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돼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지금 왼쪽에 노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이 아마도 이 소설의 주인공 철호의 여동생 명숙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건 저건 어금니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공 철호. 오른쪽이 영호. 그리고 이 젊은 여자가 아마 철호의 부인,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나 있죠. 이제 어머니는 포스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실제 이 소설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외마디 비명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오발탄은 이범선을 일약 아주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줬는데, 뭐 영광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광과 시열을 동시에 줬습니다. 당시 군사정부, 1961년에 군사정부가 들어섰죠. 근데 이게 이제 소설로 발표됐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모르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영화로 나오니까 이런 영화 하더니 이거 소설로 쓴 놈이 누구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범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안기부에 불려가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작가 이범선을 이제 수사를 했는데 실제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는 집요하게 어디로 가자는 거야? 이걸 질문했다고 그래요. 이 소설에 좀 이따 소개되겠지만 그 어머니가 자꾸 이제 가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문을 다 보지를 못하니까 이 오발탄의 개요를 한번 영상 지문과 함께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선생님이 한번 오발탄 개요를 소개해 주시죠. 6.25 전쟁 직후 서울 해방촌에 사는 주인공 송철호는 일반 계리사 사무실에 서기로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조차 지탱하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에 울분을 느끼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의 판잣집에는 전쟁의 충격으로 실성하여 자리에 누운 채 고향 이북으로 가자고 외치는 어머니와 제대 후 2년째 실업자로 살아가는 동생 영호와 미군 상대 양공주가 된 여동생,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 송철호는 일확천금만을 꿈꾸는 동생 영호와 삶의 방법을 놓고 다투지만 정작 자신도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한 채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 그러던 중 동생 영호가 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뒤이어 집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는다.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철호는 순간적으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작정 치과에 들러 의사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양쪽 어금니를 다 뽑고 택시를 잡아 타지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대지 못한다. 자, 이런 정도의 소설인데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이 소설을 안 읽은 분도 이야기가 이렇게 금세 이 머릿속에 잡힐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지문 읽기, 소설 지문 읽기를 좀 한 다음에 마지막 이 소설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지금 이 장면은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송철호가 네. 가난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점심을 굶고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집으로 퇴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송철호의 집은 해방촌. 해방촌에 아주 누추한 방 한 칸 반 이걸 잘라가지고 송철호 부부 가족, 그리고 이제 또 아랫방에는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그다음에 이제 명숙이 여동생, 이런 사는 집에 당도하는 장면입니다. 읽어주시죠.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자라는 이 어머니의 외마디 절규가 나오는데, 이런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이 어머니의 외마디 절규는 일단 들을 때마다 가까운 있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절규는, 여기서 어머니가 하는 역은 이거밖에 없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포스터에도 안 나왔지. 이 소설을 통해서 거의 20번 가까이 나오는 이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면서 주제 형성에 기여한 어떤 인물들의 언행을 이제 쉬운 말로 그냥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설로 우리 단편 명작 속에 포함된 이상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제 가자. 그러니까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던 분인데 지금은 쨍쨍하고 간사한 것처럼 들리는 이 외마디 절규.
그 다음 보시죠.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니가 소개됐고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하죠. 컴컴한 구석에 앉아있던 철호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담요 바지 무릎을 한쪽은 검엉 또 한쪽은 회색으로 기웠다. 만삭이 되어서 꼭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배를 아는 아내는 몽유병자처럼 철호의 앞을 지나갔다.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분명 벙어리는 아닌데 아내는 말이 없었다. 자,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네. 말을 잃어버린 아내. 얼이 빠진 듯한 이걸 몽유병 환자처럼. 남편이 퇴근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하면 가족을 만나놓고도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성격을 보이는 아내인데 물론 과거에는 안 그랬겠죠. 네. 철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직선을 밤하늘에 길게 그어 보았다. 그리고 그 선을 눈이 닿는 데까지 연장시켰다. 철호는 그렇게 정북을 향하여 한참이나 서 있었다. 고향 마을이 눈앞에 떠올랐다. 마을의 좁은 길까지, 아니 그 길에 박혀있던 돌 하나까지도 선이 볼 수 있었다. 예, 산동네니까 집에서 나오면 이제 바위 같은 게 있겠죠.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처참하니까 성모가 이제 어두운 시간에 밖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매개로 고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향은 당연히 북쪽이겠죠. 네. 바로 흔히 말하는 그 월남 동포입니다. 8.15와 특히 6.25를 거치면서 북에 있던 그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다수가 보통 한 30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다수가 근데 이제 북에서 내려와도 재미나요. 서울 서쪽으로는 평안도 사람이 많고 서울 동쪽으로는 함경도 사람이 많아요. 그게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호의 가족이 내려온 곳은 해방촌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네인데 지금으로 치면 용산구 용산로인데요. 조금 이따가 그 해방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38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 해도 난 모르겠다. 38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는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이건 아직 정신이상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이 8.15 이후에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서고 형성된 것이 38도선이고 6.25 3년 전쟁을 치르고 이 정전과 함께 생긴 선이 약간 사선으로 그어진 휴전선인데 그냥 이 휴전선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다 38선이라고 아마 70년대까지 다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대중가요 가운데 38선의 봄이란 눈 녹은 38선의 봄이 왔건만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난다. 누구를 원망하랴. 38선의 봄. 뭐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뭐 이런 그 대중가요가 있었는데 조금 그 38선의 이미지가 좀 비슷한데요.
바로 이 가족, 어머니의 처지가 당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과 결부되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을 이토록 처참하고 불행하게 만든 요인은 38선이고 그 38선은 남과 북 분단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전후문학이자 분단 문학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뭐였습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내고 거기에다 개딱지 같은 판잣집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 해방촌이 소개됐습니다. 이 해방촌은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이 서울역일 거예요. 서울역에서 한강 쪽으로 한 2, 3km 내려오면 남영동 사거리가 나옵니다. 남영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또 한 1, 2km 가면 용산고등학교 정문이 보이는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한 300m 약간 구부러진 길을 가면 눈앞에 108개짜리 돌 계단이 나타나는데 그 돌 계단에서부터 남산 중턱까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오늘날의 용산구 용산로 2가 해방촌이라는 곳인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형성된 마을이다 해가지고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말은 대단히 환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이름이니까 이 이름이야말로 역설적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뭐 더 개발이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 해방촌 일대는 그래도 요즘에 가면 뭐 도로도 조금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연립주택들도 다 이제 번듯해지고 거기에 용산고등학교도 있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숭실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그 입시학원 하나가 또 거기를 자리 잡고 요즘은 그 옛날의 티는 우리가 지금 성남에 가보면 옛날 그 성남 광주대단지의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촌은 거의 이제 티는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눈앞에 시야를 어지럽히는 이 전기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촌의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동네인데 어쨌든 이 해방촌이라는 명칭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동생 영호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형에게 좀 잔소리를 비슷하게 하면서 약간 대드는 장면인데 가치관이 다른 형과 아우의 이 갈등이 나타나고 동시에 그 동생 영호의 이 성격 캐릭터가 소개되는 대사입니다.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돈이니까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까지 못 나가란 법이 어딨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고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그렇지. 약간의 그 평안도 방언이 어조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동생 영호가 형 철호에게 이 대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철호의 가문 눈앞에 10여 년 전 아내가 흰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고 선이 나타났다. 무대의 나선 그녀는 더욱 예뻤다. 이 여자대학 졸업 음악회였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날 저녁 같이 거리를 거닐던 그녀는 정말 싱싱하고 예뻤었다. 그러나 지금 철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아내는 그때의 그녀가 아니었다. 무슨 둔한 동물처럼 되어버린 그녀. 이제 아무런 희망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아내. 철호는 가만히 눈을 떴다.
그래도 아내의 속눈썹만은 전처럼 까맣고 길었다. 아까 그 남편과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는 이 아내, 그 아내의 과거가 소개됩니다. 네. 음악대학에 다녔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졸업 기념회 비슷한 거, 연주회 비슷한 걸 하면서 이 만장에 이 박수를 받던 젊고 예뻤던 아내. 그러나 지금은 철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슨 둔한 동물처럼 되어버린 아내의 모습. 이걸 대조했고, 마지막에 그래도 눈썹 많은 그 예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그 철호의 시선에서 아내에 대한 진한 연정 또는 그 연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대조되는 아내의 모습이죠. 네. 자, 이번엔 다시 또 동생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글쎄요, 마음이 비틀렸다고요. 그건 아마 사실일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거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고 이놈의 배때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긴 한 것처럼 박혀있는 파편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제가 뭐 무슨 애국자나처럼 남들이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에 말입니다. 자, 이건 그 철호와 그 영호의 갈등이 고조된 장면인데, 영호의 그 또 다른 면모가 소개되죠. 네. 6.25 전쟁에 자원 입대하고 이 배에 그 총탄을 맞고, 그 총탄이 아직도 그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있는 이른바 옛날에 상위 군인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그래서 장애가 된 이러한 사람들을 상위 군인이라고 했죠. 네. 지금 그 영호의 처지도 아주 절망적인 처지라고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절망과 불행은 모두 당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치 골목 밖에서부터 딱딱딱딱 구둣발 소리가 뾰족하게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 왔다. 바로 아랫방 문 앞에서 멎었다. 영호는 문께로 얼굴을 돌렸다. 삐걱삐걱 두어 번 비틀리던 방문이 열렸다. 여동생 명숙이가 들어섰다. 싱싱한 몸매에 까만 투피스가 제법 어느 회사의 여사무원 같았다. 여동생 명숙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겉모습은 가장 멀쩡하죠. 여기에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장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철호가 탄 전차가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 머물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붙들고 창을 향해 서 있던 철호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 바로 옆에 미군 지프차가 한 대와 섰다. 순간 철호는 확 낯이 달아올랐다. 핸들을 쥔 미군 바로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었던 것이다. 바로 철호의 턱 밑에서였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지프차 속에서 미군이 한 손을 핸들에 걸치고 또 한 팔로 명숙의 허리를 넌지시 끌어안는 것이었다. 미군이 명숙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수작을 걸었다. 명숙은 다리를 겹치고 앉은 채 앞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 미군 지프차 저편에 선 택시 조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에는 다 운전사와 함께 조수가 있었어요. 조수가 명숙이와 미군을 쳐다보며 피시시 웃었다. 전차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호, 바로 앞에 나란히 서 있던 청년 둘이 쑥덕거렸다. 그래도 멋은 부렸네. 멋? 그래, 색안경을 썼으니 말이지. 장사치곤 고급이지. 미천없이 저것도 시집을 갈까? 철호는 손잡이를 놓았다. 그리고 반대편 가운데 문께로 가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슬픈 감정만은 아니었다.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흙덩어리 같은 것이 꽉 목구멍을 치밀었다. 자, 여러분 전차를 타고 가다가 양색시 양공주가 되어 있는 그 동생을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강렬한 그 놀람 그리고 슬픔. 아주 우연에 한 건데 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아주 예리하죠. 보통 이런 걸 이제 문학 용어로 뭐 예리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슬픈 장면인데 철호는 이런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슬픔만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 슬픔을 느낀다는 건 그걸 수용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철호는 한편으로는 분노 같은 것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전작간의 유리를 확 머리로 받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양색시 양공주가 되어 모두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이 자기 이 여동생이라는 이 현실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는 얘기도 않고 어느새 저렇게 양공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오빠의 심정이 어떠하리라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 철호는 아예 명숙이와 말을 하지 않고 명숙이도 오빠를 본체 만체하게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 장면은 대단히 슬픈 장면인데, 그쵸? 네. 이 슬픈 장면은 우리 김정환 선생님이 읽으면 너무 슬퍼가지고, 낭독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공주가 돼 있는 이 명숙이 늦게 퇴근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가자! 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철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도 마저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랫방에서 명숙이가 눈을 떴다. 아랫목에 어머니와 윗목에 오빠 영호 사이에 누운 명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손을 내어 밀었다. 어머니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뼈 위에 겨우 가죽만이 씌워진 손이었다. 그 어머니 손에서는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축축히 습기가 미끈거렸다. 명숙은 어머니 쪽을 향하여 돌아누웠다. 한쪽 손을 마저 내밀어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송장 같은 손을 감싸주었다. 가자! 딸의 손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어머니는 또 한 번 허공을 향해 가자고 소리 질렀다. 엄마! 명숙의 낮은 목소리였다. 명숙은 두 손으로 감싸진 어머니의 여인 손을 가만히 흔들었다. 가자! 엄마! 기어이 명숙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명숙은 어머니의 손을 끌어다 자기의 입에 틀어막았다. 엄마! 숨을 죽여가며 참는 명숙의 울음은 한숨으로 바뀌며 어머니의 손가락을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어보는 장면이었다. 어머니가 재등장하고 너무나 슬프고 처참한 장면인데 그래도 이 여동생 명숙이 착한 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네.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불행할 때 슬픈 것이지 악진이나 악당이 불행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수가 또 많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철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어딜 가슈? 명숙이가 돌아보았다. 병원에.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면서 철호는 참 그렇다고 생각했다. S병원이야요. 철호는 슬그머니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디었다.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돈. 철호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우두커니 발뿌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명숙이가 일어섰다.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벽에 걸어 놓았던 핸드백을 열었다. 예수! 100환짜리 한 다발이 철호 앞 방바닥에 던져졌다.
명숙은 다시 돌아서서 백을 챙기고 있었다. 철호는 명숙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철호의 눈이 명숙의 발 뒤축에 머물렀다. 나일론 양말이 계란만치 구멍이 뚫렸다. 철호는 명숙의 그 구멍 뚫린 양말 뒤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철호는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꼈다. 자, 이 장면은 말입니다. 이날 그 오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철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종로경찰서 형사예요. 그리고 동생 영호가 권총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로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가 일단 집에 돌아왔더니 동생 명숙이 철호의 아내가 아까 만삭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만삭의 몸으로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아주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철호가 또 병원에 가봐야죠. 그래서 정신없이, 자, 이때부터 철호의 이제 정신이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철호가 이제 정신없이 그냥 뭐 나서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치료비가 있어야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빠를 불러 세워가지고 여동생 명숙이 이 100환짜리 한 다발.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환이었고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가면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화폐의 명칭을 원으로 이제 바꿨죠. 그 핸드백에서 10,000원짜리 한 다발. 그러니까 100만 환 정도 되겠죠. 100장 정도 있으면 한 다발이라고. 5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양색시, 양공주 노릇을 해서 벌어들인 돈 아닙니까?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어디 가서 명숙이가 급히 급전으로 얻어왔던 돈인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명숙의 양공주 행위를 멸시했던 오빠 철호가 명숙이가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 위독한 아내의 병원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아이러니, 아이러니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러니의 상황은 예리한 슬픔을 줘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강도미수로 체포됐어. 그 어찌할 바를 몰라. 왔더니 아내가 위독하다고 해. 그러니까 돈도 없이 막 나서려고 하니까 동생이 좀 챙겨줬어.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이 철호를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서 여기 보세요. 그 명숙, 양공윤수라는 명숙을 보다가 구멍 뚫린 양말 뒤쪽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꼈다고 그랬죠? 네. 아까도 그 둔한 동물처럼 되어버린 아내의 속눈썹에서 그 예쁜 그 속눈썹을 발견하잖아요. 여전히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 좋은 감정 그리고 연민 이런 걸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철호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죠. 네.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병원의 긴 복도를 휘청휘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자, 아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철호는 그 충치, 어금니 충치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빨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치과 간판이 보이니까
치과 한 군데 무작정 들어가서 어금니 하나를 빼고 피 묻은 솜을 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철호의 어금니는 양쪽이 다 아파. 한쪽은 방금 빼서 아프고 다른 한쪽은 충치로 아파. 그냥 다 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또 빼달라고 의사한테 사정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안 들어주니까 치과 하나 나왔다가 또 다른 치과를 찾아가가지고 마저 어금니 하나를 또 빼고 양 어금니에 이 피 묻은 솜을 물고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어요. 이미 이 철호의 멘탈 이건 비정상입니다. 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부르고 있었다. 해방촌. 일단 그 집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해방촌 가서 지금 뭐 할 거야, 집에 가서? 자, 그러니까 다시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그 전에 안 해가지고는 병원으로 가! 했다가 또 경찰서로 가! 그러니까 이제 기사하고 앞에 있는 조수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왔어. 그 경찰서에 와가지고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손님 경찰서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서입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철호 입에서 그 어머니의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가자! 자, 그야말로 철호에게 옮겨간 철호에게 전이된 어머니의 전류. 가자! 따라서 여기서 가자는 어머니의 가자인데 어머니의 가자는 북의 고향이지만 이 철호의 가자는 이건 어디로 가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예리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소년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사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렇게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내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이 제목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오발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잘못 발사된 탄환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잘못 나온 자기 자신의 모습, 나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지독한 절망과 처참한 불행과 이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만드는 이 극한 상황.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인물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말하는 이러한 그 패턴의 소설이 이제 실존주의 소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발탄은 이제 실존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평론가들도 있는데 약간 좀 과장되긴 했어요. 아까 아까가 아니라 시간상으로는 아까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 같은 소설에서 그 페스트라는 이 죽음의 전염병이 뒤엎어버린 그 오랑이라는 도시의 극한 상황.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가 가운데 리차드 이 김이라는 필명으로 미국에서 소설을 썼고 한국 이름으로는 김은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순교자는 뉴욕 타임즈의 알베르 까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순교자 같은 소설을 봐도 이제 극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철호가 처해 있는 상황, 극한 상황이죠. 네. 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이상 더 극한 상황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이 극한 상황이 얘기됩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숙인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잎에서는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자, 아까 극한 상황이란 말을 썼는데 이 주인공 철호가 너무 또 불쌍하죠.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피난민들의 마을이었던 그 해방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혹시 우리 해방촌 사진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이게 지금 건 아닐 거야. 아마 뭐 한 20, 30년 전, 30년 전 모르겠는데 뒤에 그 남산 근데 타워가 신흥로라고 되어 있으면 도로명이니까는 네, 먼 그렇습니다. 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남산 타워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진이 하나인가? 저 잠시만요. 요말탄. 그다음에 또 해방촌 사진 뭐 하나 보여주셔도 되고.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변화된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럴듯하게 집들이, 그러나 여전히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흔적이 남아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이 이 해방촌 바로 아래 평지 부근이 이제 이 가롤동 서울역 쪽으로 이어지는데 거기가 이제 후암동입니다. 후암동은 일제 때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해방 후에도 주로 한국인들 좀 부자들이 살던 동네에 속했어요. 대조되고 있죠. 이 그 해방촌을 소개하는 소설 속의 지문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붙인 판잣집들이 있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곽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뜬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댕이 모양 깔렸다. 구공탄 재가, 옛날에 이제 구공탄 연탄이죠. 연탄인데 이제 구멍이 처음엔 9개였으니까 구공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19공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군데군데 헌데 더덩이, 이거 종기 부스럼 딱지를 헌데 더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추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요. 불결합니다. 이런 동네예요.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철혼의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가자. 자, 여러분들 봤듯이 철호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이 생활을 운명처럼 수용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인물입니다. 양심적이고 선량한 주인공이 전쟁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결국 파탄 지경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음으로써 이 오발탄은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소설로도 익힐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해방촌 판잣집에서 고향을 그리다가 미쳐버린 어머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가족들을 위해 양공주가 되어버린 누이 동생,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했다가 상위군이 되어 돌아온 동생,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딸, 그리고 만삭의 아내,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간 아내. 이런 가족 상황에서 동생은 강도 미수로 경찰에 잡혀가고, 아내는 방금 얘기했듯이 출산하다가 죽고, 그야말로 이 극도의 극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던 철호가 스스로를 조물주의 오발탄이라고 이 절규하는 이 소설, 이범선의 오발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